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했는데요. 그 와중에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세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우버와 티맵모빌리티가 합작한 회사 우티의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블랙이 중단됐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스타트업 코엑터스와 추진하던 플랫폼 공유 사업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즘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인데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MBTI는 ESTP일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송 기자가 가져오신 근로소득세 이야기부터.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많이 거쳤다. 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더 많이 걷어들였다는 거죠, 근로소득세는. 그렇죠.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사실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훌쩍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2022년 대비해서 3% 늘어난 59조 1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총 국세가 344조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7.2%,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다른 세목들은 다 낮아졌는데 그렇죠. 근로소득세는 늘었으니까 그렇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당연히 올랐겠죠. 그렇죠. 근로소득세는 아시다시피 월급이나 상여금 같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일반적으로는 직장인들이 이제 월급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청 징수되는 세금이죠. 예. 근데 아까 언급했던 대로 법인세는 23조 원 정도 줄었고 양도소득세는 15조 원 정도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8조 원 정도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만 훌쩍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세이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직장인이 무슨 봉이냐, 그리고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이렇게 유리할 지갑인 직장인만 터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법인세나 양도세 같은 다른 세금에는 뭐 일종의 절세 팁 이런 게 많이 존재하잖아요. 예. 근데 근로소득세는 이게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절세할 방법도 사실 마땅치가 않아서 불만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세원이 이렇게 늘어난, 그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걸 가지고 기자들이 이렇게 쓴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건 또 달리 얘기하면 네.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건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고 네. 양도세가 줄어든 건 거래가 잘 안 일어나서 그렇죠. 그렇고 네. 법인세는 기업이 잘 안 되다 보니 그렇죠. 당연히 줄어든 거니까 경기의 문제죠. 그러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경기도 안 좋고 기업도 잘 안 됐는데 네. 그래도 근로자들 월급은 늘어났다는 네.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가 뭐 지난해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도 늘어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이유가 맞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도 좋지 않고 기업 실적도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급여는 물가 상승에 맞춰서 조금씩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로소득세가 좀 높게 부과가 된 거고. 이렇게 세금 내는 게 좀 불편하시면 그럼 소득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럼 세금을 적게 내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건 또 싫잖아요. 네,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사실 취업자 뭐 수도 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구멍난 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사실 뭐 정확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총 국세가 344조 원이 조금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에 비해서 약 52조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예상했던 세입보다 56조 원이 넘게 줄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기록이 된 해였는데 이 얘기는 결국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낸 세금이 줄었고 정부가 계획한 세금 수입이 크게 줄었다.
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 와중에 급여소득세는 꾸준히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는 23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2024년은 그렇죠. 그러려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겠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야 되고 경기 전체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국세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근로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냐? 또 그건 아닐 거거든요. 왜냐하면 월급은 늘어날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또 총선을 앞두고 세제를 둘러싼 다양한 포퓰리즘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당에서는 물가 변동에 따라서 소득세도 좀 달리 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 소득 세율을 좀 조정을 해서 부담을 그렇죠. 줄게 하자. 그렇죠. 왜 소득세는 이제 물가 반영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뭐 그 말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물가가 많이 오르면 월급 늘어봐야 그렇죠. 당연히 그 이제 남는 돈도 별로 없으니 그렇죠. 그걸 좀 연말 정산에 공제를 좀 해줍시다. 맞습니다. 뭐 그런 건 아이디어일 수는 있겠네요. 네. 예. 출산 장려금과 관련한 또 세금 논란이 있나 봅니다. 얼마 네. 전에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우리 회사는 그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한테 1억 원씩 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는 거였는데 이게 회사 돈으로 줄 거냐 아니면 그 뭐 개인 돈으로 줄 거냐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해서 줄 거냐, 네. 아니면 회사가 증여를 할 거냐 개인에게 이제 이걸 가지고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회장 개인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회사가 어차피 주긴 하는데. 회사 돈으로 주긴 그렇죠. 주는 건데 네, 줄 때 이거가 보너스다 이렇게 그렇죠. 해서 상여금으로 계산해서 그렇죠. 종합소득세를 매길 거냐 아니면 네. 회사가 증여한 거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회사의 입장은 사실 이제 회사가 선택한 거는 결국은 증여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근로소득 방식을 이용했으면 아마 기본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원이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만 3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억을 받아도 7천만 원 정도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증여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증여 강화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10%만 적용이 되면서 세금을 1천만 원만 내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4대 보험료도 당연히 안 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증여 방식을 이용한 건데 이제 관건은 이 기부 방식을 이용하면 어떻겠냐라는 걸 부영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일종의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이런 내용인데 기부를 받는 직원에게는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를 하는 회사에게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면 더 많은 회사들이 더 많은 직원에게 세부담이 조금 덜한 출산 장려금 같은 걸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부영이 이제 세법 개정안까지 제안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부영이 1억 원 혹은 2억 원을 이렇게 직원들에게 통 크게 지급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당연히 네. 아니 그럴 거면 매달 월급을 100만 원으로만 하고 세금은 그걸로만 떼고 네. 4대 보험료도 100만 원에서만 떼고 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면 월급이 500만 원쯤 줘야 될 직원이면 네. 400만 원을 회사가 당신한테 증여할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네. 훨씬 더 세금 적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세금을 적게 낼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부영이 원하는 거는 정말 이 자녀를 출산한 사람들에게 정말 통 크게 딱 눈에 보이게 주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좀 세금이 걸리는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이걸 증여로만 보면 네.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그렇죠. 각종 다양한 그 명목을 동원해서 그렇죠. 보너스를 주면서 사실상 증여해요 하고 세금 적게 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걱정을. 기획재정부가 조금 이게 좀 악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면 그럼 출산수당이나 보육수당을 회사가 줄 때 네. 요거는 그럼 비과세를 합시다라고 해서 별도로 정해놓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현재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것도 개정을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원래 한도가 10만 원이었던 건데 20만 원으로 늘어난 거고 예. 기업이 직원한테 또 현금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기업하고 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포스코 같은 어떤 기업들은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좀 확대시켜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지원하는 기업들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퍼주면서 그렇죠. 주면 이거를 세금을 매길 거냐 안 매길 거냐가
여기에서도 논란이었네요. 1억 원 출산 장려금도.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도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지출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세금 따로 안 그렇죠. 매기지 않느냐?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따질 것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어린이집이나 그 뭐 놀이방 운영하는 곳들 그렇죠. 있죠. 네. 대체로는 공기업이나 돈 많은 기업들이 그거 하는데 네. 그거 사실상 회사 돈으로 직원들한테 도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세금 안 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그렇게 주는 회사는 세금 안 떼고 네. 아유 그냥 월급 10만 원씩 더 드릴 테니까 요거는 그냥 어린이집 보태 쓰세요라고 네. 주면 그거는 세금 떼고 그죠. 뭐 그거는 기준이 급여에 뭐냐라고 포함이 되니까요. 하면 네. 사실 따질 게 많아요. 네. 자,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이 네. 한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데 요즘도 네. 이게 철회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까? 정말 한국 기업들이 정말 이 IRA 혜택을 얻으려고 혹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미국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하기로 했잖아요. 특히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합작 형태로 조 단위의 규모를 뭐 텍사스나 이런 지역들에 새로 짓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상승세고 트럼프가 컴백을 하게 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예 이제 철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투자는 다 했는데 그렇죠. 투자하기로 다 계약서까지 썼는데요. 계약서는 지켜야지. 그 주인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안 주면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근데 트럼프는 가능합니다. 트럼프니까. 네, 왜냐하면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왜 외국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냐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트럼프니까. 트럼프니까요. 네. 이 IRA라고 하는 게 우리 기업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세우면 미국에 일자리도 생기고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도 되고 하니까 미국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분명히 트럼프도 이제 기업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는 두드려 보겠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아마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건 트럼프가 될지도 몰라라기보다는 트럼프가 됐을 때 어디로 튈지 몰라라는 불안정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돌아왔을 때 통상 부분에서도 분명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나 철강 분야의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트럼프가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10%포인트. 무조건 10% 예. 기본 10% 주겠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우리 산업부 최근 회의에서 보면 보편적인 기본 관세가 도입됐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3조 원 정도 감소하고 실제 GDP는 최대 0.3%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아니 어떻게 해도 좋은데 확실하게만 해라 확실히. 진짜 친환경으로 갈 거면 네. 진짜 가는 걸로 하자 우리. 그게 되지 않는 게 트럼프란 인물이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유럽도 각종 친환경 규제법 만들었다가 요즘 유럽 의회 선거에서 우파들이 자꾸 당선되면서 그것도 다 맞습니다. 리셋된다면서요. 네, 뒤집히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플랫폼 업체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들이 있나 봐요. 네. 이게 줄줄이 영업이 중단되고 있다는데 무슨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우버와 티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인 블랙이 운영을 예. 중단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서비스인데요. 고급 세단을 전문 기사가 운행하는 서비스인데 쉽게 말해서 고급 택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주로 의전이 필요한 기업 수요를 노린 서비스고 까만 차 와서 문 열어주는 그렇습니다. 거? 기사가 이제 좀 더 이제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주로 이용객이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절반은 외국인이었고 결제액의 한 70% 이상은 법인카드로 결제된 서비스였다. 요금은 비싼데 그렇습니다. 하차감이 좋겠군요. 예, 그렇죠. 예. 멋있는 어떤 서비스인 건데 예. 나름대로 순항을 해온 서비스였는데 결국 2달 만에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시범 서비스였기 때문에 언제든 접을 수 있긴 했는데 그 이유가 탭시업계에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도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 이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고요. 그리고 또 이것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스타트업과 이제 함께 MOU도 맺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국토부의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런 택시업계 분위기를 반영해서 지금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하는 쪽은 이건 택시 아닙니다. 완전히 프리미엄이라서 그렇죠. 층이 다릅니다. 네. 라는 주장일 거고 네. 결국 그것도 택시고 당신들이 영업 안 하면 이분들도 택시 탈 손님이지 그럼. 그렇습니다. 이란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아유 우리가 서비스 안 하면 이분들은 기사 두고 다닐 분들이에요. 그렇죠. 하는 주장이고. 네.
타다라는 서비스가 논란이 됐다가 결국 금지됐는데 이때도 비슷한 논란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좌초된 서비스가 뭔지 이해를 하려면 우리나라 이제 모빌리티 사업 관련된 법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런 기사에 요즘 나오고 있는데 뭐 타입 1, 2, 3 이렇게 나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타입 2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카카오티 블루 그러니까 예. 가맹 택시고 타입 3는 정말 일반적인 택시들 그냥 콜만 받고 들어가는 그런 택시들인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타입 1이에요. 이 타입 1은 택시 면허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택시는 아닌데 대신 플랫폼을 통해서 호출해서 타는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다인승 차량으로 그냥 면허 없이 승객을 태웠던 타다와 가장 유사한 서비스인 거죠. 타다 운전자는 운전 면허는 있지만 택시 운전사 자격증은 없는 분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타입 1은 그래서 면허가 없는 대신 매출의 5%나 운행을 할 때마다 800원을 택시업계와의 상생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예. 이런 조건으로 당시 이제 도입이 됐고 숫자도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면허는 없지만 제약이 많다. 이게 요즘에 도입되고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뭐 골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타입은 그렇게 나눠놓고 타입 1이 비슷하게 생길 때마다 네. 그냥 다 없애는 중이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걸 도입했던 게 우리도 언제까지 면허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 우리도 해외처럼 다양한 서비스 좀 하자 하면서 도입이 됐는데 예. 정작 도입을 하려면 이렇게 문을 닫으니까 타입은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승객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권이 줄어드니까 아쉬운데 택시 업계는 정부가 발행한 면허고 우리 마음대로 요금도 못 올리고 그러면 정부가 우리의 생계는 보장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다른 타입들을 만들면 택시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이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된 건 이제 일반 택시들은 여러 제약이 있으니까 대신 이런 서비스들은 요금도 더 비싸게 받고 예. 서비스도 기존 택시랑 다르게 해가지고 기존 시장과 겹치지 않게 해서 새로운 수요를 이제 부담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택시는 워낙 제약이 많으니까요. 실제로 타다 서비스는 옛날에 일반 택시보다 훨씬 가격이 비쌌지만 그래도 이런 비싼 서비스를 원하는 뭐 예를 들면 직장인 여성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택시 업계에서 볼 때는 그래도 결국은 우리 손님을 가져가는 효과가 있고 이런 매출액이 얼마 상생 기여금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고요. 워낙 이 업계가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택시 면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그렇기도 있겠죠. 하겠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양한 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걸 다양하게 늘려야 되고 수요도 있을 것 같고 다만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항변이 마련되는 것 같고 지금 업계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정부에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예. 주요 비판이 당신들 기존 택시들한테 수수료 장사하는 거 말고 뭐 돈 버는 수단이 있냐 이런 압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업계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 좀 상품 만들어 보려고 하면 그거마다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비슷한 서비스를 하겠냐 이런 반발이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소비자들도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게 요즘은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해외에서 그 나라 택시 타는 경우는 정말 많지는 않거든요. 주로 이제 우버, 그랩 이런 거 이제 그렇습니다. 누르면 자가용이 오죠. 그렇죠. 그거 타보면 뭔가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도 차가 굉장히 좋고 네. 또 제 또래의 기사들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우리는 왜 전 세계에서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안 되냐 이런 불만이 소비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모빌리티 서비스를 다양화해보자 하는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매번 이렇게 반발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좀 새로운 서비스 되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요가 늘고 시장이 넓어지면 택시 기사님들은 여기서 골라서 나도 그럼 이거 블랙 할랜다, 네. 뭐 타다 할랜다 이제 하면 되는 걸 텐데 그렇죠. 다만 이제 개인 택시를 본인 돈으로 사신 분들이 맞죠. 이제 그 라이센스 가격 떨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하고 뭐 개인의 자산인데 나라가 어떻게 다 가격 하락을 다 막아주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워낙 영세한 자영업 일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그렇기도 같습니다. 하고 예전에 이제 택시들 과로할 때 네, 막 10년 무사고 막 이렇게 맞습니다. 막 하라고 강요하면서 개인 택시 라이센스 가지면 그거는 그렇죠. 뭐 상속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정부가 네. 그때 너무 부풀린 공약을 해놨어요. 그렇죠. 사실은. 자, 김치영 큐레이터는 재미있는 뉴스네요. 금감원의 MBTI는 ESTP일 거다. 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금감원의 성격 유형 검사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올해 금감원 앞에 놓인 과제들을 요즘 유행하는 MBTI에 빗대서 만들어낸 일종의 조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많이들 이제 아시는데 MBTI가
성격 유형 검사에서 8개 영어 알파벳으로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ESTP라고 하면 보통 수완 좋은 활동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금감원이 실제로 수완 좋은 활동가 스타일로 일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영문 하나씩 이니셜마다 올해 금감원의 당면 과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ESTP는 그러니까 E는 ELS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홍콩 주요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파생 상품이 있잖아요. 요즘 금감원이 머리 싸매고 골치 아파하는 그런 주제들을 다 머리 글자를 따니까 ESTP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ELS가 지금 작년 11월 기준으로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가 19조 3천억 원인데 상반기에만 지금 15조 4천억 원이 만기거든요.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 대규모 손실이 지금 확장되는 상황이라 금액이 워낙 커서 금감원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금감원이 또 하나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예적금 상품처럼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는 식으로 혹시 판매한 거 아니냐라는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이제 ESTP의 S는 숏셀링 그러니까 공매도입니다. 아, 공매도가 지금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재개 시점을 원래 6월로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은 완벽한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이 나온 이후에나 재개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라 그렇다면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뭘 내놓을 것이냐가 시장의 큰 관심이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내놓으면 되는데 이걸 안 내놓으면서 불법 공매도는 그럼 그때까지 안 하겠다고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면 물론 불법은 네네. 못해야 되지만 공매도를 그럼 계속 못하게 할 거냐 영원히. 그렇죠. 그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자율성을 좀 준시하는 스타일이라 한국 네. 증시에 이게 후진성을 보여주는 건지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건지 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가 나오는지 외국인들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게요. 또 다른 T와 P는 뭡니까? T와 P는 좀 연결돼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T는 이제 그 태형건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예. 이게 4월에 2차 채권단 협의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사하고 그동안에 실사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를 사업장 정리할 거 정리하고 좀 새로 돈 투입할 거 투입하고 살릴 거 살리고 이거 정리하는 건데 예. 결국엔 태형의 기업 구조 개선이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2차 채권단 회의에서 또 채권단 75%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태양건설을 입원시켜서 요즘 검사를 진행 중이고 있는 네네네. 건데 그 정밀 검사를. 네, 정밀 검사 결과부터 시작해서 처방전에 따라서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커지는 분위기인가 봐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P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금감원도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를 넘어서야 되는 건데 지금 좀 강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에게 부실 PF 관련해서 충당금을 다 쌓아라, 충분히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과감한 정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좀 비춰지기는 해요. 근데 과연 여러 가지가 지금 태형도 이렇게 과감하게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실 사업장들을 과감하게 그래요. 정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 올해 금감원이 전부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마느냐라는 건데 ESTP 4개 다 뭐가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을 정도로 어려운 골참 현안이 많네요. 놓여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땅만 사고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입원을 한 건데 실제로 진행 중인 공사도 꽤 많아서 네. 이거 진행은 다 해놓고 나서도 미분양되면 이것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긴 합니다.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